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철원의 최저 기온이 영하 22도로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서인 기자, 아침 추위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의 수온주는 영하 12도로 뚝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끝이 얼얼한데요. 출근길 시민들도 두터운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9도, 철원 영하 22도, 부산 영하 9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낮에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철원이 영하 6도, 대전 0도, 부산 3도 등 전국이 대체로 영하권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제주도에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노인과 어린이 등 한랭질환 취약자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틀째 한파가 이어지며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무주 리조트에선 곤돌라가 갑자기 멈춰 탑승객 300여 명이 공중에 고립된 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눈이 쌓인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한 주택. 마당의 지하수가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물이 좀 나오게 해줬는데 여기를 얼게 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서울의 이 아파트는 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이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 걸로 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3단계가 발령된 서울에서 하루 17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하 16도가 넘는 한파 속에 무주 리조트의 곤돌라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탑승객 300여 명은 30분간 공중에 매달려 추위와 공포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게 멈춰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문 두드려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50대 여성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증이 있으신 분이 조금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당시 곤돌라는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돼 멈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줄포나들목 인근.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SUV와 트럭 등 차량 20여 대가 미끄러지며 잇따라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30대 5톤 트럭 운전자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포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경찰청에 형사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호처에는 수뇌부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철저하게 임하는 것 같은데 영장 재집행 들어갔나요? 네, 아직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찰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 당시엔 수사관 120여 명을 공수처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약 8배 많은 1,000명 이상 경찰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호처 수뇌부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한파가 절정인데요. 관저 앞에 찬반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어제부터 한강진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영장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단체도 천막에 식음료까지 준비하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등 여당이 주장해왔던 이른바 독소 조항을 수정해서 발의를 한 건데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이 확장돼 문제점이 많아졌다며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줬습니다. 야당의 후보 거부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고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각각 축소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우려 지적을 일부 수용해 관련 내용은 브리핑을 못하게 고쳤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한 독소 조항을 대부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돼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고소고발만 있으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겁니다. 고문, 납치, 외환 유치, 발포 등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 대상에 잔뜩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수정된 특검 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그 전에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된 그런 우리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굉장한 그런 반발이 예상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반발이 잇따를 거다 이렇게 반발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이번에 재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가능한지 안 한지는 좀 둬봐야 될 텐데요. 심지어는 내전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좀 가뜩이나 심란한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전이 뭡니까? 내전이. 근데 어쨌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불법 논란도 있고 법에 위반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테러 부대를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다, 또 경찰 1000명을 동원한다.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하는 거는 수사권이 있는 정당한 기관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수처는 불법이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하자를 치유해서 이걸 집행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 아니고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체포를 통해서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서 망신을 주겠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그 공수처가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이 있긴 합니다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이제 보일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죠.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뭐 공수처장이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권력이 너무 많이 무너졌고 공수처의 존폐 위기가 있을 정도로 공수처가 정말 집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절히 봐주면서 시간만 끌어주는 것인지 그래서 공수처로 사건이 가지고 와서 오히려 경찰이 집행할 수도 있고 검찰이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만 끌어줬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체포를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한 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도 또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결국 대통령이 자초한 것들을 공수처라든가 다른 기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위법하고 불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요. 지금 수도권 경찰청에 1,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히 준비하는 모습인데 지금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는 전략 뭐 이런 게 알려지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굉장히 동요하는 분위기라 그래요? 글쎄 그 분위기가 뭐 전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경호처와 뭐 공수처 또 경찰과 또 뭐 경호처 이런 국가기관끼리 충돌한 이런 상황이 정말 뭐 그 경호처라고 뭐 편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다 정말 불상사로 나면 이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와 같이 무슨 뭐 1,000명 가까이를 동원하겠다 이런 그 오버 액션은 조금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일부 그 민주당 의원 측에서 뭐 경찰과 그 민주당 측에서 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하면서 경찰과 이른바 뭐 내통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의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이렇게 지나친 과다한 그런 물리력 행사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는 전략 이거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지 이 경호처장이나 그 간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경호처 인력들이 경호처장을 경호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체포영장을 타겟팅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경호처에서 지금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처 인력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일단 뭐 경호처장이 지휘부잖아요. 지휘부가 체포가 돼버린다. 그리고 경호본부장이 체포가 돼버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호처는 상당히 동의하고 빨리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들이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 수뇌부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실도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경호처도 알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계급장 떼고 이름 떼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체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또 뭐 55 경비단 군인들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 계급장까지 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신변 노출을 막아서 결국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대항했을 때 혹시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나 공무집행 방해가 치상이 될지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고민하면 사실상 체포는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 의지를 가지고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지만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요 어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을 하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는데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네, 말 그대로 뭐 여론전이죠. 지금 현재 뭐 윤 대통령 측은 고립무원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권한을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관저에 갇혀가지고 둘러싸인 그런 형태고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언론이라든지 외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상대로 해서 그런 체포영장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뭐 설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태가 이와 같이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나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윤 대통령 측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소파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했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서면 조사를 먼저 하라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순리로 풀어나가는 그런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은 무슨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 그것 때문에 발부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발부되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론전을 펴는 것 저는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공수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접촉해서 이 문제를 순리로 풀어나가는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실 이 백골단 명칭에 대해서 폭력성을 띤 과거의 그런 부대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입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나 있던 정치 깡패인 백골단을 2025년도에 새롭게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치 깡패를 부활시켜 결국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2025년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초선으로 기자회견이 열린 상황을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전 의원이 평소에 참 정치평론하시고 이럴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백골단이라고 저희들은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젊었을 때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폭력 행사하던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깡패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일부 뭐 경찰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폭력을 아주 정당화시켰던 그런 조직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든가 아니면 탄핵이 부당하다든가 아니면 체포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런 것까지 국회에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에 자신이 내용을 잘 몰랐다면서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모를 정도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2030 청년들은 백골단도 잘 모를 수 있고 반공 청년단도 모를 수가 있지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교수까지 했던 분이고 나이도 있으셔서 그 역사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3.15 부정선거 때 서북청년단이라고 해서 깡패 조직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이 그 서북청년단인데 그것과 비슷한 반공청년단 그리고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시절 때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사복조로 사복으로 옷을 입고 체포했던 분들이 백골단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방해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회까지 초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걸 단순히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핑계에 불과하고요. 김민전 의원이 과거에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이 돼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극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참 정치가 저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인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국회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이 내란 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된다라는 말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보면요. 지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여당에서 주장했던 야당이 단독 추천하는 그 독소 조항을 걷어낸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체포 영장 집행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굉장한 혼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발족을 해서 이 수사가 일원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금 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제출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새로 제출한 법안은 상당 부분 진일보한 게 맞는 거죠. 네. 민주당이 비토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대법원장 추천한 특검 중에서 임명한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그러면 내란이라는 걸 단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뭐 특검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 내란 특검이라고 하면 아예 내란이라는 걸 단정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에 수사할 수 있다.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건 여당이 주장하던 또 정부가 주장하던 위헌성을 상당히 해소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제출하기 이전에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주장하던. 그리고 국민의힘도 아니 도대체 여태 뭐 하다가 이제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발의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계속 논의되어 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되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던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내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건 참 게을러도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요. 지금 고소 고발 사건, 인지 사건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빼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본이가 무한정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세요? 뭐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특검하기 싫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개를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도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공수처 수사는 못 받겠다. 경찰로 보내라. 또 서부지방법원 영장은 못 받겠다. 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라. 또 막상 중앙지방법원으로 가면 영장을 받겠습니까? 또 경찰로 사건이 가면 경찰에 나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또 대통령 관저로 오라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이고 이거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찰, 검찰, 공수처 다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은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야당 추천이 맞죠. 이제까지 특검들은 거의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양보해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맡겼고 대법원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또한 지금 비토권이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이걸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위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도 야당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비토권도 없는 것이고요. 수사기간을 150일로 줄였기 때문에 뭐 고소고발권이 있다거나 인지사건을 수사한다 할지라도 150일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 인력도 더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특검법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상봉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특검법을 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수사 의지가 없다. 수사를 방해할 생각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 원안, 그러니까 그제 부결된 특검법 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탈당 권유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당에서는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굳이 당에 남아서 정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당 권유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예. 당의 대표자가 아니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자유로 투표할 수 있는 게 국회법에 규정된 그런 정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전에도 가끔 뭐 민주당에서 계속 당론을 강요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김상욱 의원도 당론에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론 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당론이 결정됐는데 당연히 거기서 반대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일에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공간이었던 청와대에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저와 집무실을 옮기면서 국민에게 개방됐고 현재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람객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는 데가 지금 대구 달성군이거든요. 근데 거기 또 이제 그 전 대통령 중에 한 분 계셔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대통령이 산다는 데가 흔치 않은 공간이라 지난해 12월 첫 주 관람객은 18,912명이었는데 일주일 뒤 소폭 늘더니 3주차엔 23,364명, 4주차엔 29,213명으로 3주 동안 54% 넘게 증가한 겁니다. 청와대를 다음에 또 구경을 올 수 있을까? 다음 때 대통령이 여기 청와대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청와대 관람객 증가는 탄핵 정국 속 대통령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관련된 이러한 일단의 사건들로 하여금 청와대를 더욱더 관심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부분도 전 대통령도 그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1월 청와대 관람 예약자는 이미 10,000명을 넘어섰고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설 명절 엿새 연휴가 생기면서 관람객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관여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정치인에게 전달하려고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 단독 정법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당시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애초 국방부가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법원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내령은 무죄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령하지 않았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오롯이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을 호우 실종자 수색에 무리하게 투입한 지휘관들에 대해 기소 의견까지 달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는 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결과를 이첩했고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도피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4차례 발의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피해 여성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싸움 끝에 이제 드디어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네 좋아요. 법원이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충청도 금산에 있는 본인 관련되는 종교 시설에서 한국 국적, 호주 국적, 홍콩 국적 여성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23차례나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침해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준자가 붙는 것은 한거불능한 상태. 네. 보통은 이제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인데 이번 쟁점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그루밍, 한마디로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용했는 것이 한거불능 상태를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심취 상태도 한거불능이다 인정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나 되는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23년 엄청나게 있죠. 그렇지만 2심에서는 17년으로 해서 서는데 그 정도의 어떤 형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고 결국 17년의 아주 중형을 확정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징역 17년의 중형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2심과 대법원 판결 겹치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감형이 된 이유는 뭔가요? 항소심 단계에서 일부 증거,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하나의 증거가 저 증거에서는 빠지게 된 사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저희 피고인에 대한 그런 각종 혐의가 뭐 누락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같이 중강간 등의 이러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 양형 자체가 최대 19년 3개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23년을 선고한 것 자체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권고형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정을 인정을 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조차 피고인의 모든 범죄 혐의 자체는 다 인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명석 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여성 신도 10명이 고소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드린 것처럼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분 피해 여성에 대한 것이지만 이 10명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충청도 쪽에 있는 경찰에 추가적인 또 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17년 이상의 형이 추가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JMS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1945년생으로 현재 나이로 79세, 8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추가적으로 이제 17년, 18년 선고된다고 하면 사실상 종신형으로 선고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높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박 전 단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일단은 박 전 단장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지게 된 그 배경, 그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의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에 대해서 두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예. 이첩을 보류 명령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그런 명령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전 단장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항명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쟁점이었었는데요.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던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러한 명령조차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주장 자체에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장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이 이첩 중단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르게 된다면 이 지금과 같이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단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첩 보류는 없었고 이첩 중단 자체는 부당한 명령이었으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전통적인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항명이라는 이런 죄에 관한 전통적인 판례의 어떤 입장을 좀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 만약 공무집행 예. 방해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만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듯이 항명죄도 정당한 어떤 어떤 명령에 대해서만 거부했을 때 항명죄가 성립되도록 지금 사법부 판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측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항소나 대법원에서 관철될지에 예.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존 판례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어떤 얘기 또 군 검찰 측의 어떤 기소와 일치됩니다만 현재의 어떤 사법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과 지시의 정당성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어떤 항소 상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그댈 볼 수 있게 오랑샷 노래 부르다 보면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네, 어제 미스터트롯 3에서 참가자들의 치열했던 예심이 끝나고 마스터 예심 진선미가 가려졌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본선팀 미션도 시작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최보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 예심 무대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의 무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댈 볼 수 있게 오랑샷 노래 부르다 보면 조그만 우물에서 꺼내여 받쳐주겠죠. 개굴개굴 개굴이 노래를 개굴개굴 개굴이 목청 꺼졌다. 개굴개굴 개굴이 그댈 부른다.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알자니
네, 천록담 씨와 김홍남 씨의 무대 보게 되셨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다나카의 소속사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김홍남 씨, 본캐는 개그먼인 김병욱 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어저께는 아마 보시면은 이게 부캐의 최고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스터 트롯 3가 이제 발견한 여러 보물들의 예.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로 활동을 하다가 김홍남 씨, 자신이 53세 김홍남 씨라고 이제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약간 갸웃거렸는데 네. 그냥 이번에도 재미로 나온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데다가 그 현장에서 장윤정 씨한테 자녀들만 키우지 말고 나도 좀 키워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올 하트를 받으면서 장윤정 씨가 키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무대를 남겼고요. 천록담 씨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굉장히 낯선 그렇죠. 이름일 텐데요. 얼굴 방금 보셨겠지만 이정 씨가 이제 이번에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했는데 아마 이번 무대에서는 약간 오라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본인이 말했듯이 천록담이라는 그 약간 가수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는 그런 또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약간 무대를 보는 관전형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훈아 씨의 어메를 불렀는데 굉장히 뭐 신선한 버전으로 또 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터 1심 진선미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현역부 X 손비나가 진으로 뽑혔어요. 이번 시즌 뭐 현역부 강세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강세가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일단 현역부 X라는 게 너무 신선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비나 씨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어제 그 그물의 원곡자인 손빈 씨도 나오고 1 미스터 트롯 1에 등장했던 최윤아 씨 여러 명들이 나오면서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하는 그 현역부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심을 통과한 54팀의 장르별 팀 데스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국악 트로트를 주제로 어떤 대결이 펼쳐졌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시구 다 같이 얼씨구 자시구 신화자 조시구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소군대는 영산의 호랑이님 행차하옵신다. 네, 오비부가 귀여운 컨셉으로 반전 매력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부가 국민대표단과 맞설 마음 모두 사로잡으면서 일단은 승리는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화면에서 우리 입덕을 부르는 박경덕 씨의 오비부의 막내죠. 윙크를 보고 약간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보통 대학부 하면은 귀여움과 젊음 이런 것이 상징이었는데 어제 대학부는 그 안예은 씨의 창귀라는 노래로 굉장히 그런 한편의 국악 뮤지컬 같은 그런 대극장에 올려도 될 만큼 숨색 없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보여주는 무대였고요. 반면에 이제 오비부는 그 막내 장가가기 보내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신받다 무대로 여심을 또 흔들어 놓아서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적 완성도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대학부가 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좀 특이한 게 팀 미션부터 데스매치를 해서 더 긴장감을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약간 그냥 지나갈 수 없이
다들 긴장하면서 무대를 꾸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미스터트롯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팀별 미션 여기에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데스매치를 또 시작한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통 트로트 무대, 뭐 현역부 4조, 유소년부 2조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일단은 먼저 공개된 현역부 4조 무대. 역시 좀 잘하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현역부가 얼마나 잘하면 현역부 4조, 1, 2, 3, 4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까 예. 할 정도인데요. 어제 또 이제 임찬 씨나 임찬 씨 같은 경우도 미스터트롯 1, 2, 3에 다 도전을 했을 정도로 그 약간 도전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번에는 그 막내가 있는 유지우 군이 있는 그 유소년 무대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번 무대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어제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냥 아이들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고 저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현역부 못지않은 패기 같았습니다. 네, 미스터트롯 벌써 시즌 3입니다. 1, 2, 3. 사실 최보영 기자는 다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비교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았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히 또 1, 2, 3에 다 도전을 했던 그 도전의 아이콘들이 계속 나와서 약간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도전을 하면 언젠간 이뤄낸다.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일 수도 있었고요. 김용빈 씨처럼 어렸을 때 신동으로 주목받다가 중간에 잠깐 활동을 그만뒀지만 다시 자신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그래서 굉장히 요즘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학부 미를 받은 최재명 씨 같은 완전 정말 처음 TV 무대에서는 신예분들도 새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고 무대적 완성도도 뛰어난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미스터트롯 시즌 3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얘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최보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되돌아보며 추모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포 21발과 함께 군인들이 성조기에 쌓인 관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운구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현지 시간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제이슨 카터와 제라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등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가 가졌던 인격의 힘을 강조했고 Jimmy Carter's friendship taught me and through his life taught me the strength of character is more than title or the power we hold. 카터의 전임자로 서로 추도사를 약속했던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도 2006년 타계 전 아버지가 남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Honesty and truth-telling were synonymous with the name Jimmy Carter. He displayed that honesty throughout his lif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등 전현직 대통령 5명도 참석해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향년 100세로 타계한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장을 마친 뒤 부인 로잘린 여사가 잠든 조지아주 가족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한 등반객이 꽁꽁 얼어있는 빙벽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는데요. 추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원주 판대리에 있는 아이스파크의 모습입니다. 어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빙벽이 꽁꽁 얼었는데요. 두꺼운 옷과 장비를 갖춘 등반객이 100m 높이의 빙벽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온몸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찔한데요. 남쪽 지방은 폭설까지 내렸다고요. 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는데요. 덕분에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IC에 하얗게 눈이 쌓인 모습입니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 김제평야는 온통 하얀 설국으로 변했고요. 순창 고추장 마을 장독대에도 살포시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한파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이 영하 11.6도, 대전 영하 14.2도, 무주 영하 18.7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까지 불어들면서 무주의 체감온도는 영하 3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 최대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오르지 못하며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파가 찾아오면 기상청은 체감온도를 함께 발표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추위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측정해서 발표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기상청이 발표한 공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수식인데요. 이 수식에 기온과 풍속을 대입해서 풀어냅니다. 체감온도는 결국 바람이 좌우하는 거라 바람이 강해질수록 체감온도는 낮아집니다. 체감온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나뉘는데요. 오늘처럼 위험 단계 때에는 겹겹이 옷을 껴입고 모자와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을 착용해서 체감온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